가을 햇살이 서울 외곽 공동묘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70세 박영수는 아내 김선자의 손을 꼭 잡고 익숙한 길을 걸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곳. 12년째 반복되는 발걸음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이었다. 여보, 국화가 올해는 유난히 예쁘네요. 선자가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재훈이가 좋아할까요? 영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 물음 뒤에 숨은 그리움을. 1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들을 현재형으로 부르는 아내의 마음을. 산업 현장 사고. 그 세 글자가 영수 부부의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32 한창 꽃 피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부부의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춰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늘 아들이었다. 묘역이 가까워지자 영수의 걸음이 느려졌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미안함과 그리움, 후회와 자책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들. 재훈아,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가 또 왔다. 그런데 묘비가 시야에 들어올 즈음 영수는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아들의 묘 앞에 서 있었다.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보, 저 사람 선자도 그녀를 발견했다.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12년 동안 이 묘를 찾은 사람은 부부뿐이었다. 아들은 친구가 많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이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아빠, 저 간호사 됐어요? 오늘 첫 발령 받았어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순간 선자의 손에서 국화꽃이 와르르 떨어졌다. 영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빠라고 했다. 저 여자가 재훈이를 아빠라고 불렀다.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아들은 미혼으로 사고를 당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했던 아들. 공장 일에 치여 변변한 소개팅 한 번 못 나갔던 아들. 자식이 있을 리 없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그 얼굴에서 영수는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눈매가 재훈이와 닮았다. 아니, 착각일 거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여성이 놀란 듯 부부를 바라보았다. 가족분이세요? 떨리는 목소리에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중년 여성이 급히 다가왔다. 검소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정밀하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젊은 여성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부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어머님,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재훈 씨의 딸이에요.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가을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떨어지고 어디선가 새가 울었지만 영수와 선자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 하나 딸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재훈이의 딸, 손녀. 존재조차 몰랐던 혈육. 선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녀. 세 사람은 묘지 근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조차 낯설기만 했다. 미라는 따뜻한 차 두 잔을 영수와 선자 앞에 놓았다. 손이 떨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미라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13년 전 미라와 재훈은 같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다.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 기본급도 낮았고 야근 수당으로 겨우 한 달을 버텼다.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다. 그래도 재훈 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미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른 사람들은 짜증내고 욕도 하는데 그 사람만은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야근이 끝나고 함께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고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박한 꿈을 나누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수진이 생겼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재훈 씨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나 결혼하려고. 아이도 생겼어라고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우리 재훈이가. 그런데 미라가 영수를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계약직 월급으로 어떻게 식구를 먹여 살리나? 아이 분유값은 어떻게 되나?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하나? 지금 내 형편의 애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부모 도움받을 생각이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지. 너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판에. 그 말이 재훈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아들은 그 후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미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재훈 씨가 그날 밤 울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우는 걸.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라고 자책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그냥 걱정돼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알아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마음도 이해해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재훈 씨는 그 말을 넌 자격이 없다로 받아들였어요. 미라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산후조리원은커녕 병원비도 빠듯했다. 그래도 수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았다. 재훈도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빠가 형편없어서. 그래도 열심히 할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다. 아버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 씨도 그렇게 원했고요. 우리끼리 잘 키우면 된다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사고가 났다. 재훈은 수진의 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말할 타이밍을 영영 잃어버렸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떻게 찾아가서 말씀드려요? 사실 손녀가 있었는데 이제 아빠는 없습니다라고요? 찻집은 고요했다. 영수와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영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손녀라는 존재. 그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자가 밤마다 물었다. 저 아이가 정말 재훈이 딸이라면 그 말끝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영수는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소.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건 확인해야 했다. 미라를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미라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버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소리에 서운함은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12년을 혼자 키운 엄마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났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수지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할아버지, 수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저 무서워요? 25살 간호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다. 괜찮다. 영수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그 시간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선자는 밥맛이 없었고 영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만약 정말 손녀라면 12년을 놓친 세월을 어떻게 만회해야 하나?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또 다른 슬픔이었다. 결과 통보일 영수와 선자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99.9% 일치합니다. 박수진 씨는 고 박재훈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선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수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정작 자신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다. 진짜였다. 손녀가 진짜 존재했다. 재훈이의 피를 이어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 아이고, 선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손녀야, 우리 수진이 손녀가 존재한다는 기쁨보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먼저 밀려왔다. 할머니 됐네, 나 할머니 됐어. 선자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기쁜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선자는 끝없이 눈물을 쏟았다.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돌잔치 때도, 첫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우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영수도 입술을 깨물었다. 25년을 함께 산 손녀. 하지만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지 못한 첫걸음, 듣지 못한 첫말, 안아주지 못한 수많은 밤들. 내 잘못이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내 잘못이란 말이요. 선자가 고개를 들었다. 여보. 사실 영수는 오래 숨겨왔던 말을 꺼냈다. 내가 그때 재훈한테 너무 단호하게 말했어. 지금 형편의 애를 어떻게 키우냐, 책임 못 질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한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침묵. 끊긴 전화.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아들의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점점 조심스러워지던 아들. 난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고생할까봐 그런 거였어. 현실을 봐야 한다고, 돈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영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들을, 며느리를, 그리고 손녀를 우리한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 선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도 아빠였잖아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걱정은 했지만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틀렸어. 난 재훈이한테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넌 안 된다고 말해버렸어. 아빠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제일 먼저 의심해버렸단 말이오. 12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영수와 선자는 복도 벤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뒤늦게 찾은 손녀가 기쁘면서도 놓쳐버린 세월이 너무 아팠다. 며칠 뒤 미라는 수진을 데리고 영수의 집을 찾았다.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진실이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미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아빠 박재훈과의 만남, 임신 사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까지.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미라가 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신 게 아니야. 그냥 걱정하셨던 거야. 우리 형편을 생각하셔서. 아니에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수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른들은 알 수 없었다. 수진아, 선자가 조심스럽게 손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말투는 너무 담담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날 밤 수진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미라는 딸이 걱정됐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엄마 먼저 자요? 난 좀 이따가 잘게요. 자정이 넘은 시각, 미라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자니?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혼자 있을게요. 미라는 급히 핸드폰을 들었지만 수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같은 시각 수진은 빗속을 걷고 있었다. 가을비가 차갑게 내렸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25년을 살아오면서 아빠 없는 삶이 익숙했다.
아빠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아빠를 빼앗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에 자신이 있었다는 걸. 도로를 건너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수진아, 영수였다. 미라에게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다. 할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영수가 손녀를 꽉 껴안았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미친.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가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우는 두 사람을 보고는 조용히 차를 돌렸다. 할아버지, 수진이 흐느꼈다. 저 때문에 아빠가? 아니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태어난 건 죄가 아니야. 네 아빠는 널 원했어. 네 엄마도 널 원했고. 너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아이야. 선자와 미라도 달려왔다. 네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침묵한 건 어른인 내 잘못이다. 내가 재훈이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의심했어. 내가 며느리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모르는 척했어. 내가 손녀를 안아줬어야 했는데 25년을 외면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수가 손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내가 미안하다. 아빠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70평생 살면서 영수는 사과라는 걸 많이 해보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늘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다. 할아버지도 처음이야. 손녀 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처음이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 노릇하면 안 될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지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25년 동안 혼자였던 슬픔, 아빠를 그리워했던 외로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빗속에서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수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먹했다. 70년을 살아온 노부부와 25년을 살아온 손녀.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웃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다. 수진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샀다. 선자는 매일 아침 손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준비했다. 처음엔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것저것 다 만들었다. 할머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셋이 어떻게 다 먹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뭉클했다. 25년 동안 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식탁 가득 차려진 반찬으로 전해졌다. 영수는 매일 저녁 손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이 길을 걸었단다. 학교 갈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빠도 공부는 잘 못했어. 근데 착했지. 동네 어르신들 짐도 들어드리고 길 잃은 강아지도 집까지 데려다주고. 영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할아버지가 그때 좀 더 칭찬해줬으면 내 아빠 인생이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간호사 첫 출근 날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다. 선자도 새벽같이 부엌에 섰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직 어두운데? 수진이 놀라 물었다. 도시락 싸야지. 선자가 환하게 웃었다. 첫 출근인데 할머니가 싼 도시락 먹어야지. 할머니,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밥, 계란말이, 떡갈비, 과일까지. 세단 도시락 가득 할머니의 마음이 담겼다. 우리 수진이 아프지 말고 다녀와. 현관에서 선자가 손녀의 옷깃을 매만졌다. 영수도 옆에 서서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네. 수지는 두 분께 꾸벅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어느 날 영수는 은행을 찾았다. 재혼 장학금이라고 만들어 주십시오.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용도의 장학금이신가요? 산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요. 영수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버님 혹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들도 산재로 죽었습니다. 영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들 이름으로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서요. 첫 장학금 수혜자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 영수는 그 아이들을 만나며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어. 그해 가을 4사람은 다시 묘지를 찾았다. 영수, 선자, 미라 그리고 수진. 작년과 같은 날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수진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도 이제 웃어요? 선자가 손녀 옆에 앉아 말했다. 재훈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영수는 아들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재훈아, 목이 메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은 아빠가 책임질게. 약속한다. 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2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 재훈 씨, 미라가 속삭였다. 우리 잘하고 있죠? 수진이, 이제 진짜 가족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늦게 시작했죠? 그렇지. 영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5년이나 늦었어. 그럼 25년치 사랑, 이제부터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영수가 미소 지었다. 50년치 줄 거야. 할아버지가 남은 평생 다 줄 테니까.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 침묵 대신 사과를, 후회 대신 책임을 선택한 한 가족.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수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용기, 책임질 결단,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 그것이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과, 전하지 못한 사랑, 나누지 못한 시간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계신가요?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